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가 사라진 남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벽을 통과하고 허공을 걸으며 순식간에 수십 리를 이동했다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며. 더 기이한 것은 그가 소설 속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선 최고의 도사 전우치는 죽은 뒤 관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6세기 초 조선 중종시대의 한양 거리에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도사가 나타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도사의 이름은 전우치였고 그는 평범한 백성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보여주는 능력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벽을 통과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가 허공을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를 허풍이나 착각으로 치부했지만 목격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소문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우치가 누구인지 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일부 기록에서는 그가 지리산에서 돌을 닦았다고 하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계룡산 어느 동굴에서 도수를 배웠다고 전해지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인데 어우야담에는 전우치의 기이한 행적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전우치는 한양의 어느 부잣집 담장 앞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가 담장 너머 집 안에서 나타났는데 마치 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격담에서는 그가 한강 위를 물에 젖지 않고 걸어서 건넜다고 하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귀신을 본 듯 놀라 도망쳤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그가 그림 속으로 들어간 사건인데 어느 날 전우치가 관아의 추격을 받게 되자 벽에 걸린 산수화 앞에 섰고 추격자들이 다가오는 순간 그는 그림 속 산길로 걸어 들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조선 왕조실록에는 전우치라는 인물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중종 6년인 1511년의 기록을 보면 전우치를 잡으라는 왕의 명령이 나옵니다. 실록은 허구나 소문을 함부로 기록하지 않는 가장 공신력 있는 역사서인데 그런 실록에 전우치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가 실존 인물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록에는 그의 도술에 대한 구체적 묘사보다는 그를 체포해야 한다는 명령만 간략히 기록되어 있지만 왕이 직접 한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했다는 것 자체가 전우치가 얼마나 큰 존재감을 가진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록 외에도 패관잡기와 청구야담 같은 야사들에는 전우치의 행적이 더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전우치는 단순히 도술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우치가 보여준 도술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는데 벽을 통과하고 허공을 걷는 것 외에도 순식간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축지법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한양에 있던 전우치가 한순간에 평양에 나타났다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수십 일이 걸리는 거리를 몇 시간 만에 왕복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분신술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동시에 여러 곳에서 전우치가 목격되었다는 증언들이 있었고 어떤 이는 한양에서 전우치를 보았다고 하고 같은 시각 다른 이는 개성에서 그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장 신기한 능력은 물체를 공중에 떠오르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는데 한 기록에 따르면 전우치가 손을 휘두르자 상 위의 음식들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았다고 하며 이를 본 사람들은 그가 귀신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전우치가 이런 신기한 도술을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불의에 맞서고 약자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살인파와 훈구파의 치열한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웠고 백성들은 탐관 오리들의 수탈과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전우치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의 도술로 맞섰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전우치가 탐욕스러운 부자를 혼내준 사건인데 한양에 엄청난 재산을 모은 부자가 있었지만 그는 인색하기로 악명 높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해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전우치가 그 부자 집에 나타나 시주를 청했지만 부자는 전우치를 내쫓으려 했고 하인들을 시켜 매질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우치는 손을 한번 휘두르는데 그 순간 부자의 곳간에 쌓여있던 쌀이 모두 사라져버렸고 놀란 부자가 곳간으로 달려갔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가난한 집집마다 문 앞에 쌓여있는 쌀가마니였는데 누가 놓고 갔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사람들은 전우치의 소행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부자는 관아에 고소했지만 증거가 없었고 전우치는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는데 이런 식으로 전우치는 부자들의 재물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탐관 오리를 골탕 먹인 일화가 전해지는데 어느 지방 수령이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여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전우치는 그 수령이 모아둔 금은 보화를 모두 사라지게 만들었는데 수령이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돌멩이만 가득했고 수령은 기절초풍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령의 꿈에 전우치가 나타나 말했다고 하는데 백성의 고열을 빨아모은 재물은 결국 백성에게 돌려주는 것이 도리라고 했고 깨어난 수령은 두려움에 떨며 이후로는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대담한 사건은 전우치가 궁궐에 침입한 일인데 어느 날 밤 궁궐의 금은 보화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경비를 담당하던 군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한양 곳곳의 가난한 마을에 정체불명의 금은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전우치가 궁궐에서 훔쳐 나눠준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는데 한 개인이 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국가의 재물을 마음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종은 전우치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고 포도청과 각 지방의 관아에 전우치의 인상착의를 전달하며 전국적인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우치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는 도수를 이용해 추격자들을 쉽게 따돌렸고 때로는 그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기록에는 포교들이 전우치를 포위했을 때의 일화가 전해지는데 포교들이 사방에서 에워싸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전우치는 웃으며 땅을 한번 구르더니 순식간에 사라졌고 다음날 그는 수십 리 떨어진 곳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조정에서는 전우치가 요술을 부리는 요괴나 귀신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거나 스님을 시켜 퇴마 의식을 행하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우치를 잡기 위한 조정의 노력은 몇 년간 계속되었는데 그동안 전우치는 마치 유령처럼 이곳저곳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때는 개성에서 나타나 탐관 오리를 혼내주었고 또 어떤 때는 평양에서 가난한 백성을 도왔으며 때로는 한양 한복판에 나타나 조정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조정의 권력자들은 전우치에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는데 그가 보여주는 능력은 인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혹시 그를 잘못 건드렸다가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전우치를 잡아야 한다는 압박은 계속되었는데 이에 조정은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터치하고 이어서 보세요. 전우치를 무력으로 잡을 수 없다면 그를 속여서 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조정은 전우치가 가난한 백성을 돕는 성향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밀정들을 풀어 전우치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을 파악했고 가난한 백성으로 위장한 관리들을 배치해 전우치를 유인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종 6년 마침내 전우치는 함정에 걸려들었는데 한마을의 탐관 오리가 백성을 괴롭힌다는 소문을 듣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정이 꾸민 함정이었고 사방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일제히 나타나 전우치를 포위했습니다. 전우치는 여느 때처럼 도술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는데 조정은 도사들을 동원해 전우치의 도술을 방해하는 부적과 진법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전우치는 체포되었고 한양으로 압송되었는데 그가 잡혔다는 소식에 조정은 안도했지만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전우치는 의금부 감옥에 갇혔고 조정은 그에게 도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그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지 캐물었지만 전우치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문도 소용없었는데 매를 때려도 상처가 금방 아물었고 물고문을 해도 죽지 않았으며 마치 그의 몸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정은 전우치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를 어떻게 죽여야 할지 고민에 빠졌는데 보통의 방법으로는 그를 죽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감옥에 갇힌 지 며칠 후 전우치가 스스로 죽었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아침에 간수가 감방을 확인하러 갔을 때 전우치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고 별다른 외상도 없었으며 그냥 자다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원을 불러 시신을 검사했지만 특별한 사인을 찾을 수 없었고
그저 갑자기 심장이 멈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조정은 전우치가 정말 죽은 것인지 의심했지만 시신은 분명히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으며 맥박도 호흡도 없었습니다. 며칠간 시신을 감시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자 조정은 전우치를 매장하기로 결정했고 관에 시신을 넣어 한양 외곽의 공동묘지에 묻기로 했습니다. 전우치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는데 조정은 혹시라도 그의 추종자들이 나타날까봐 장례 날짜와 장소를 비밀로 했습니다. 관을 운구하는 행렬은 새벽에 출발했고 무장한 군사들이 관을 호위했으며 묘지에 도착해 구덩이를 파고 관을 묻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고 조정은 드디어 전우치라는 골칫거리가 사라졌다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믿기 힘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전우치의 무덤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밤에 무덤에서 푸른 빛이 하늘로 솟구쳤다는 목격담이 나왔고 또 어떤 이는 무덤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정은 이 소문을 무시하려 했지만 소문은 점점 커져갔고 심지어 전우치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불안해진 조정은 무덤을 파헤쳐 확인하기로 결정했는데 만약 전우치가 정말 죽지 않았다면 다시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관리들과 군사들이 무덤으로 향했고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구덩이를 파고 관을 꺼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관을 땅 위로 끌어올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관 뚜껑을 열었는데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 속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옷가지 하나 머리카락 하나 남아있지 않았으며 관 안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넣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관을 운반하고 매장했던 군사들은 충격에 빠졌는데 분명히 시신을 관에 넣고 뚜껑을 닫았으며 무덤에 묻을 때까지 관을 한시도 감시에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관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없었고 누군가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가져갔을 흔적도 전혀 없었으며 관의 봉인은 그대로였고 관 뚜껑을 고정한 못도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신이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전우치가 승천했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을 버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장례 전날 밤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전우치를 데려갔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전우치가 관 속에서 도술로 빠져나가 멀리 도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야담에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관을 열었을 때 안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빈관 바닥에 이상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정은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결국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고 전우치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우치가 사라진 후에도 그에 대한 목격담은 계속되었는데 어떤 이는 지리산 깊은 곳에서 전우치를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금강산에서 그를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전우치 사라진 지 10년 후 한 나그네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작은 암자를 발견했는데 그곳에 한 도사가 살고 있었고 그 도사가 바로 전우치였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전우치에게 어떻게 살아있냐고 물었지만 전우치는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고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준 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나그네가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그 암자를 찾아갔지만 암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그곳에 암자가 있었다는 증거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전우치가 바다 건너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것인데 명나라 시대의 어느 기록에 조선에서 온 신기한 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며 그 도사의 행적이 전우치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전우치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전우치가 실제로 죽었고 시신이 사라진 것은 그의 추종자들이 몰래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우치를 따르던 사람들이 관을 바꿔치기 하거나 시신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도 문제가 있는데 관은 매장 전까지 철저히 감시되었고 바꿔치기할 기회가 없었으며 매장 후에도 무덤을 파헤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 전우치가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 스스로 관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인데 그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깊은 명상 상태에 있었고 매장 후 의식을 되찾아 도술로 관을 열고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이 보여주는 능력과 유사한데 그들 중 일부는 호흡과 심장 박동을 극도로 낮춰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이고 전우치가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설명은 역시 승천설인데 전우치가 돌을 닦아 마침내 신선이 되었고 육신을 버리고 영혼만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관에서 나온 하얀 연기가 바로 전우치의 영혼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전우치의 이야기는 후대의 소설로 만들어져 더욱 유명해졌는데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전우치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고 조선 후기에는 전우치전이라는 소설이 널리 읽혔습니다. 하지만 소설 속 전우치와 실제 전우치는 다를 수 있는데 소설은 재미를 위해 과장되고 각색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우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도술이 정말 존재했는지,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우치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고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쩌면 전우치는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깊은 산속이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여전히 돌을 닦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정말로 신선이 되어 우리가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정신과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며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최고의 도사 전우치의 기이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그림 속으로 사라지고 벽을 통과하며 허공을 걸었던 신비로운 능력의 소유자는 죽은 뒤 관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가 정말 신선이 되어 승천했는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기묘한 예시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